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오후 경남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 진화 작업 밤새 이어졌습니다. 주불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오늘 오전 중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이 난 합천의 경우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건조주의보가 열사흘째 이어진 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주민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있었던 울진 삼척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제 큰 산불 소식이 들려오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평년 수준을 훌쩍 넘어서면서 어제 정부가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큰 피해를 남겼던 대형 산불 대부분 계절적으로 봄철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막 올해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산불과 화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 벼 퇴출 방침도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정부의 올해 쌀 감산 정책 핵심 내용과 현장 농가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김인중 차관이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그러니까 올 가을에 수확할 쌀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이 72만 7천 헥타르였거든요.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0만 헥타르 아래인 69만 헥타르로 면적을 조정합니다. 전년 대비 3만 7천 헥타르 정도를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대략적인 구상이 이렇습니다. 16,000 헥타르는 전략작물 직불제 몫으로 전환을 하고, 또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2,000 헥타르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2,000 헥타르 논에는 벼 심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으로 1,400 헥타르, 기타 8,600 헥타르까지 합하면 3만 7천 헥타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만 7천 헥타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목을 심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근데 줄여 심는 면적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3만 7천 헥타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 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 달성이 쉬운 면적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목표 달성 실패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3만 2천 헥타르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5천 헥타르 정도만 다른 작목을 심는 데 그쳤습니다. 김인중 차관은 지난해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언급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게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을 때 받는 직불금 제도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형 공인직불금 외에 겨울철에 밀, 보리 등의 식량작물이나 동계조사료를 심으면 헥타르당 50만 원씩을 주고요. 또 여름철에 벼를 심었던 논에 농콩, 가루쌀을 심으면 헥타르당 100만 원, 또 여름철에 조사료를 심으면
헥타르당 43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 여름철에는 논콩, 가루쌀 이 조합에 이모작을 하면 헥타르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 학예조사료 이런 거 심으면 전략작물 직불금도 받으면서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이전에는 없던 이 경제적 지원이 생기기 때문에 농가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맞습니다. 3만 7천 헥타르 면적을 모두 벼 대신 타작목을 심었을 경우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농식품부가 전망하는 올해 이제 수요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올해 쌀 수요량은 352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69만 헥타르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경우 김희중 차관은 평년 쌀 생산량인 시바르당 518kg을 대입해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0만 톤이 조금 안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수급 균형을 이룰 만한 면적이라는 건데요. 이게 좀 불안불안한 게 네. 불과 3년 전인 2020년엔 대대적인 흉년이었거든요. 쌀이 항상 남아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벼 재배 면적 감축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다수학 품종보다 고품질 품종 보급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또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밥맛이 좋고 재배 안전성이 높은 품종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수학 품종은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보급종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학 품종의 벼는 올해까지만 공공비축용으로 정부가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비축용 매입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다수학으로 분류돼서 공공비축 매입을 제한하는 품종에는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 신동진 이렇게 5개가 있고요. 보급종 공급 중단 품종은 남찬, 새일미, 운광, 새누리, 신동진, 황금노들, 예찬, 진광, 소다미, 새일품 이렇게 10개 품종입니다. 앞으로 벼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은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 벼 품종이 참 다양한데요. 다수학 품종 퇴출 소식에 신동진이 포함돼 있다. 현장의 반발이 컸다고요? 예, 맞습니다. 전북의 주력 품종인 신동진 벼가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출 명단에 오르자 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는 신동진벼의 공공비축 및 매입을 중단하고 또 그 내후년 2025년부터는 보급종 공급도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동진벼의 재배 면적은 5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신동진벼의 점유율이 53%, 절반 이상이 신동진벼를 심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품종인데요. 김제 지역 같은 경우는 벼 재배 면적의 70%가량이 신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신동진벼 퇴출을 재고하라 이런 의원제 요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신동진벼 퇴출 소식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농식품부는 이제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를 토대로 신동진벼가 시바르당 596kg이나 생산되는 이 다수학 품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의견이 다릅니다. 전북 김제 지역에서 3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한 농민은 이 신동진벼는 질소질비료를 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키가 웃자라서 잘 쓰러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질비료를 일반적인 벼농사에 쓰는 양보다 3분의 1은 줄여서 줘야지 튼튼히 잘 자란다고 했고요. 네. 질소질비료가 적으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그 대신 밥맛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시바르당 596kg까지 생산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 실정에 신동진벼는 이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퇴출이 아니다 권장해야 한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또 신동진벼 같은 경우 쌀알이 굉장히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과 섞어서 판매할 수도 없고 밥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동진 대신 참동진이라는 품종을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 면에서 참동진이 더 많이 생산된다.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계속 심고 싶은 품종이 신동진이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벼의 품종 중에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된 건 단 2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철원의 오대쌀이고요. 또 하나가 전북의 신동진 쌀입니다.
호남쌀의 명성을 찾아준 게 신동진이고 또 소비자 선호도를 높게 쌓은 것도 신동진이다 보니까 농민분들의 애착도 굉장히 크고 또 오래 재배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굉장히 안착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우수 품종이 정부의 쌀 감산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리고 이게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신동진은 시장에서도 잘 팔리기 때문에 벼 40kg 기준 수매가가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000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동진을 당장 퇴출하면 지역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컸습니다. 어제 신동진 벼 퇴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을 한 건가요, 그러면? 네, 현장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동진은 공공비축 및 매입과 보급 쪽 공급을 중단하는 퇴출 품종으로는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되던 내년까지만 공공비축 및 매입하고 이후 중단한다거나 또는 내후년부터는 보급종 공급을 아예 중단한다 이런 것에서 다소 시기가 늦춰졌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3년 유예를 둬서 2026년까지 신동진벼 재배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축소 발표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정부는 쌀의 공급 과잉 구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불과 3년 전인 2020년엔 굉장히 큰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 자급을 올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로 조사료, 가루쌀, 농콩 이런 작물 많이 심게 한다는 목표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은 이후에 소비유통 대책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사료만 해도 수확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벼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게 좀 필요한데 농민분들이 그런 장비를 다 갖춘 게 아니거든요. 조사료를 수확한다고 해도 또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루쌀의 경우 올해 생산량은 정부가 모두 수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재배 안정성 문제라든가 수요처 확대 문제에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의 적정 생산에만 정책 목표를 세울 게 아니라 쌀 생산 농가의 적정 소득에도 정책 목표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남 합천 산불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오후 1시 59분쯤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곧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후 5시 30분을 기점으로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산불 대응이 3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합천에 한해 이 주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서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이로 인해 밤사이 진화율이 크게 올라서 새벽 5시까지 진화율이 92%가 나왔습니다. 산림청은 연기나 안개 같은 변수가 없다면 오늘 오전 9시쯤 이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났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52.9%로 과반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2위 안철수 후보는 23.4%, 3위 천하람 후보는 15%, 4위 황교안 후보는 8.7%였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최고위원도 대체로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 순으로 득표를 했고요. 이 청년 최고위원도 친윤계로 꼽히는 장해찬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이 선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연대, 포용, 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포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참석은 지난 2016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이후 7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데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국빈 방문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국빈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백악관은 한미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이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고요. 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방부 실장은 반도체법, IRA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데 지소미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및 이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2019년 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이 북한의 동향을 한일 간에 빠르게 공유한다는 취지로 체결이 됐지만 민주당은 체결 당시 일본의 군사정보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라며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보고 있네요. 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3월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제 동향 자료에서는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 두 달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 동력인 수출이 대중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일평균 수출이 15.9% 줄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일평균 수출액은 31.1%나 줄어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이 47.7%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이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했고요. 이 반도체 생산 감소율은 33.9%에 달했습니다. 또 소비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됐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미국의 최종적인 금리가 이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이달 중하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 그것도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가 됐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이니 이 빅스텝이 단행되면 최소 5%를 넘게 됩니다. 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은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같은 대응을 했지만 최근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러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더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급속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고통스러운 물가 상승 국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제 바로 금융시장에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어제 코스피가 1.3% 가까이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22원 급등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1.44포인트 하락한 2431.91로 장을 마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를 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개인이 순매수를 하며 방어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2원이나 오른 달러당 1321.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상승폭은 지난달 6일 이후 최대였습니다.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가 OECD 최하위였다고요?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하는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이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11년째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였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작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요. 또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가 뒤를 이어 이 북유럽 국가가 일하는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유리천장 지수는 그 남녀 고등교육 격차, 또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이 세부 지표를 종합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해 발표하는데요. 한국은 특히 남녀 소득 격차가 31.1%로 최하위였고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남성에 비해 18.1%포인트 낮아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역시 작년에 비해 한 단계씩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뒤에서 2등이고요. 여성 의원의 비율은 18.6%로 26위,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4%포인트 낮아서 조사 대상 가운데 27위였습니다. 네. 어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와중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이었던 어제 전북 순창군 모 농협에서 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10수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톤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1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74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비료를 싣고 나오던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 상암동에 대규모 관람차가 설치가 된다고요? 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2027년 말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관람차인 이 서울링을 설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관람차와 달리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라고 하고요. 이 크기가 180m나 됩니다. 이 서울시는 동력으로 재활용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서울링을 서울의 관문이자 이 친환경 정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지 후보지로 하늘공원과 노들섬, 여의도공원, 노량진 수도자재센터, 이 잠실 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장소를 검토해왔었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하늘공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는 하늘공원이 서울로 들어오는 서해뱃길의 관문이자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서 남북통일시대 새로운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지닌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지라는 과거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평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관람차는 아랍에미리트의 아인 두바이인데요. 그 폭이 무려 257m에 이릅니다. 구급 공무원 공개 채용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요? 네, 5,300여 명을 뽑는 올해 국가공무원 구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12만 1,00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2.8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요. 지난 1992년에 19대 19.3대 1 이후 네. 3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19년에는 39.2대 1, 2020년에는 37.2대 1, 2021년에는 35대 1, 작년에는 29.2대 1로 이 점차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 지원자 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4만 3천 명이나 급감을 했습니다. 인사처는 공채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이 고교 선택 과목 폐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고교 선택 과목제는 구급 선택 과목으로 전문 과목 이외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이것이 없어지고 이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 과목 응시가 필수화되면서 문턱이 다소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였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33.7%, 40대가 8.1%, 50세 이상이 0.9%였습니다. 네.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이죠. 클린스만 감독, 한국땅을 밟았다고요? 네, 어제 이른 새벽 클린스만 감독이 밝게 웃으며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란 좋은 기회를 받아 영광스럽다라면서 이 카타르 월드컵 이후의 성공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998년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목에 1988년이요? 88년? 네, 그렇습니다. 네. 1988년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땐 해설자로, 그리고 2004년에는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땅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첫 목표도 밝혔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전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이긴 팀이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표팀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산불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그 얘기 했었는데 어제도 경남 합천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근데 올해 산불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지금이 딱 시기거든요. 네. 불박수각 시기가 맞고요. 농사 준비하면서도 많이 태우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불박수각을 하는 것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어서 당연히 이제 또 처벌도 예정돼 있지만, 산 근처에서 하게 되면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네. 작년 11월에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산이 있는데 100m 이내에서 그 소각행위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이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옮겨붙어갖고 불이 나면은 이게 이제 진짜 큰데 15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불렸을 경우에는요. 네. 그 실수로 이게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요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줄긴 했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죠? 많으시죠. 네. 산림 근처나 산림에서 이제 담을 피우더라도 이제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인화물질 갖고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3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가 있어서 지금 아주 건조하고 중요한 시기고 해서 산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좀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경칩이 지났어요. 이제 춘분으로 향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지금 엄청 바쁘죠. 논농사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은 네. 밭농사는 지금 거의 이제 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름도 뿌려야 되고 지금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네. 가뭄이요. 전남 지역에 비가 너무 안 와요. 가뭄 때문에 진짜 심각하고요. 네. 이제 작년 겨울에 심어서 이제 올 봄에 이제 수확하는 농산물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양파, 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큽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예. 주말에 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좀 촉촉하게 비가 좀 잘 내렸으면 하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사례인지 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기요, 시방 아무도 없어요? 비료 좀 사러 왔는데.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날씨도 따뜻해져서 농사 준비하러 나오셨나봐요. 그래요. 대비는 벌써 뿌렸고 이제 비료 좀 뿌리려고 그러는데 좋은 걸로 추천 좀 해봐요. 좋은 거? 마침 있어요. 자, 이건데요. 이 비료가 요즘 말하는 명품 유기질 비료예요. 어디 보자. 여기 포장지에 유기질 비료라고 딱 써있네요. 예. 그러고 작물의 당도나 내병성 등이 뛰어난 황산칼륨이 들어있다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올 봄에는 이걸로 좀 뿌려볼게요. 그래요.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사장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믿고 이번에는 좋다는 걸로 한번 사볼게요. 어디 몇 푸대 좀 꺼내봐요. 바로 차에다가 실어놓고 그러고 개선할게요. 예. 감사해요. 조심히 가셔요. 그래요. 수고해요. 자, 이제 밭에 비료 작업 좀 해볼까? 드디어 우리 밭에도 명품 비료라는 걸 한 뿌려보는구만. 올해는 이 비료 덕을 봐서라도 농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아이고, 이제 다 뿌렸으니까 집에 가서 새참 좀 먹어야겠구만. 여보세요? 경찰서라고요? 어쩐 일로? 예? 며칠 전에 거기서 산 비료가 불량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비료 생산 판매 업체를 수사 중이고요? 어메, 지는 가게 사장님이 명품 비료라고 해서 믿고 사서 논밭에다 다 뿌렸어요. 돈도 돈이지만은 비료가 불량이면은 거기서 작물이 잘 클지 그게 더 큰 문제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만 비싼 돈 주고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을 샀네요. 이 일을 어쩐대요? 명품 비료라고 해서 샀는데 불량 비료였군요.
근데 참 억울한 게 분명히 그 포장에 유기질 비료다라고 자세히 쓰여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이게 어떻게 성분이나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네. 정말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그 비료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이득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비료를 생산하면서 이런 어떤 뭐 명품 비료라고 했는데 불량 비료고 이러면, 우리가 또 비료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료관리법. 그래서 우리가 이 비료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증하는 표시를 해놓는데 그 표시가 거짓이다 또는 거짓이 아니더라도 조금 뭐 부족하다 이러면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우리 땅에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농민들이 이제 농사 지을 때는 한 번 이게 뿌리고 나면 1년 농사를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비료인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될 텐데요.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게 한 번 발생할 때 생산업체에서 그 좋은 비료라고 하면 많은 농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굉장히 피해가 폭넓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도 뭐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기는 한데 유기질 비료가 또 이제 만들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원료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료를 빼놓고는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단속이나 수사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농민들도 좀 이게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이제 이 사례에서 농부께서 농약사 사장님이 추천해준 비료를 산 거잖아요. 이게 좋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료를 파는 그 농약사 사장님도 책임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농약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성분이 보증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팔았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사기죄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사기죄. 근데 이제 일단 모르고 파셨다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모르고 팔았으니까.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다만 물건에 하자 있는 걸 파셨기 때문에 물건값은 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죠. 비료와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료관리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네. 비료관리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비료 자체가 우리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이제 원활한 수급, 가격 안정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료를 생산하는 것부터 그냥 생산할 수 없고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리가 가능한 업체만 생산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꼭 우리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농업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품 성분도 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모든 거를 위반하게 되면 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제대로 안 만들면 절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량 비료 때문에 그 땅에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땅이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감정을 받은 다음에 그 땅을 사실은 그 땅이 오염이 되거나 이러면 농작물도 키울 수도 없고 땅을 다시 재생시키는 데 들으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뭐 이런 환경 오염 문제나 또 뭐 순창에서도 이제 비료 공장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뭐 행정 처분이라든지 형사 고발 뭐 이런 걸 통해서 제재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비료 생산업체가 문 닫아버리고 폐업해버리고 이렇게 책임은 나몰라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제도도 이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또 개선돼야겠지만 그렇게 이제 비료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보증금을 맡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으로 좀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확고히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똑똑한 우리 박 변호사님. 비료 어떻게 직접 구매하시는지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간단하게 저는 농협에서 삽니다, 솔직히. 믿고 살 수 있는 농협. 네. 농협 좋네. 농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에서 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은 바로 처리해 줍니다. 그렇군요. 웬만하시면 농협에서 사시는 걸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지금까지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네요. 전남 지역에 좀 비가 내려서 건조함을 또 해소시켜주면 좋겠고 또 지금 산불 나는 지역에 또 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리는 양은 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침에 좀 바람이 불던데요. 오늘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